자, 이건 10월 교육청이고요. 이거 QR코드 한번 찍어볼래? 고3 교육청이야. QR코드 한번 찍어봐. 뭐 뜨냐? 뭐 떠? 아, 예. 이스터 에그 했다고 하더라고. 이걸 본 여러분의 선배 고3들은 다들 뭐라 그랬냐? 아, 존나게 헬 수능이었겠다. 헬 수능이겠다라고 하시더라고. 자, 두 가지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지금 나눠드린 학교는 양운고 거예요. 자, 그럼 양운고 거 딱 봤을 때 아까 풀어보라고 했던 그 지문의 연계라는 게 보이실 텐데, 자, 물어보자. 아까 풀어보셨던 그 지문을 선생님께서 지정을 해놓으신 거에 시험 범위 몇 개 중에 하나야? 저 혹시 말이 어려웠나요? 학교 시험 범위에서 그거를 딱 지정을 하셨냐? 봐봐. 그 지문을 가지고 내시겠다고 한 거야? 아니면 시험 범위 몇 지문 중에 그게 나온 거야? 그래. 자, 그 얘기 여러분. 자, 그럼 봐. 지금 저게 터진 지문이거든? 난이도가? 그러니까 애당초 올해 6월 평가원 고3 지문에서 난이도가 터진 지문인데, 그냥 선생님께서는 안 보실 수가 없어요. 그럼 보셨지? 꽂히셨지? 내셨지? 애들 다 뒤졌지. 그럼 두 가지야. 버리든지 아니면 제대로 극복을 하든지. 자, 두 번째. 저 지문에 대한 해설은 수업을 통해서 수도 없이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영상에다 올려놨어요. 우리 고1 대상으로는 아니지만. 자, 근데 문제는 뭐냐? 근본적인 실력의 문제인 거야, 이게. 그렇잖아. 고1한테 저걸 내면 어떡해? 근데 어떡해? 나오는데. 그럼 어떡해? 해놔야지. 언제? 비시즌 때. 방학 때. 그러니까 좀 여러 할 게 진짜 많아요. 근데 해놓잖아? 고3 돼서 최저 때문에 대학 못 갈 일이 없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 저는 여러분 3년짜리 계획이고 3년짜리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건데 이건 있더라고요. 이제 제 수업을 쭉 듣는 학생들을 보니까 일단 이걸 버티고 있는 것부터가 얘는 재능이 있고 자질이 좀 달라요. 물론 점수가 바로 원하는 점수가 당장 안 나올 수 있거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지적 활동이나 또는 이런 어떤 공부라는 방향성에 있어서는 이런 거야. 공부로 먹고 살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걸 진로로 삼았을 때 아, 얘가 선택이 그르지는 않았다. 내가 농구 선수를 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 그건 잘못된 선택이야.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때에 아, 이제 키가 180이 조금 안 되니까 난 한 2m 한 20 정도까지 크겠다라고 생각했으면 그때 농구 선수를 했어야지. 하지만 중고등학교 때 키가 계속 이대로면은 빨리 접고 뭔가 다른 길을 찾았어야 되는 거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미 본인들이 알아요. 그리고 문제는 적극적으로 찾아가셔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문제야. 예나 지금이나 공부 말고는 그 사람의 적성이나 뭔가를 실현할 만한 기회가 별로가 없어. 물론 각자 또 찾기 나름이고 여러분 본인들이 열심히 여러분의 그런 걸 찾아주기 위해서 노력은 또 하시는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각자 또 그런 고민을 하시고, 일단 자, 이반은 다른 거 필요 없이 공부에 대한 얘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오늘은 저 따라오세요. 자, 우리가 클리닉을 다 오게 되면 주에 한 5시간 내지 6시간 자습 시간이 확보가 될 텐데, 그냥 제가 좀 욕심을 부려서 하루에 1시간 정도, 정 안 되다면 클리닉 3시간, 그리고 수업 3시간 해가지고 뭘 지금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자, 당연히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내신이야. 자, 그럼 내신은 일단 이제는 습관이 잡히셨죠. 내신 백지 복습을 해서 제출을 하시라고. 그래서 국어 노트 하나 더 나눠 드릴 테니까 백지 복습 노트라고 쓰시고 학교 내신 필기 백지 복습 하시는데 처음에는 시간이 꽤 걸리는 듯한 느낌이 드실 거고 되게 쓰는 것 자체가 고역이고 힘드실 텐데 그냥 체력이 안 길러진 거니까 하셔야 되고, 자, 이거는 일단 매주 수업 때 과제로 제출하시고 클리닉 때 피드백을 해드릴 텐데, 클리닉 시간이 안 맞는 친구들은 뭐 수업 시간 전후해서라도 해가셔야 되고 이거 하셔야 돼요. 제발 하셔야 되고, 여러분 요즘 정말 사교육비가 미친 듯이 치솟고 있는데 이미 사실 사교육도 거의 끝나가는데 그래서 끝물을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기도 해. 지금 시대인재가 500만 원 들어요, 한 달에. 근데 너희 뭐 지금 집이 대치가 아니잖니? 그럼 봐, 너희가 대치가 생활하잖아. 일단 정확하게 너희 집 화장실만한 크기의 방이 월세가 한 80만 원 정도 할 거야. 그리고 너희 생활비 하잖아. 밥값 이것저것 하면 200이야. 그럼 한 달에 보통 평균적으로 700을 써야 되더라. 그럼 너희가 보통 2월? 뭐 1월 정도 시작을 해서 10월, 11월까지 가잖아. 7천만 원이야. 1년 7천만 원을 갖다 버릴 거냐고. 그냥 지금 하시라고.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자, 그래서 이반 학생들은 그런 잔소리가 필요 없어, 이미. 그래서 이거 매주 제출해 주시고, 자, 두 번째 내신에 프린트 있죠? 시험 범위 갱신되는 것들 있죠? 제발 이거는 공유를 좀 해주시고 매주 역시 수업 시간에 제출해서 챙겨주세요.
선생님 그래서 이거 애들한테 거두셔가지고요. 그때그때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 2번. 애들 학교 내신 프린트, 시험 범위 항상 갱신해서 정리해 주셔야 돼. 자, 세 번째다. 자, 그럼 봐봐. 여기에서 여러분은 80.3등급은 나와. 그 80.3등급을 가지고 얘기하는 반은 아닌 것 같아. 자, 물론 그게 필요한 반들이 있고 그런 건 보통 학교별 반이나 아니면 제가 클리닉 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번에 이제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자, 봐. 그 양운고 시험지 좀 봐볼래? 그리고 6월 모의고사 해당 지문을 봐볼래? 지문은 똑같아. 그림 하나 빼고. 근데 문제가 선생님께서 변형해서 내셔요. 자, 그럼 봐봐. 이거를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예상 문제를 만들어서 드리면 돼. 그런데 얘들아, 비교를 딱 해보면 벌써 보이지 않니? 6월 모의고사에서 상당히 많이 변형이 들어가 있어요. 서술형부터 해가지고. 그런데 그걸 예측하는 건 어렵진 않아. 왜? 어차피 이 지문에서 나올 내용은 뻔하게 정해져 있거든. 자, 그럼 생각을 해봐. 자, 지금 벌써 한 6문제 정도가 변형돼 서술형까지 나왔잖아요. 이걸 대비하는 방법은 한 문제당 한 6개 정도의 변형 문제를 예측해보면 얼추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맞잖아요, 여러분. 봐봐. 내신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6문제면 되게 시험 범위가 되게 공부량이 작은 거야. 맞잖아. 잘 생각해보라고. 너희가 내신한 문제 맞추는데 비슷한 유형의 문제 6문제 풀면 그 한 문제 맞춘다고 생각을 해봐. 수학 같은 걸 기준으로 보잖아요. 공부량이 엄청 적은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라. 66에 36문제, 한 40문제, 50문제야. 그걸 몇 지문 내주셨다고? 시험 범위로? 5개. 그럼 300문제야. 그런데 이게 수학 300문제랑 국어 300문제는 무게감이 달라. 국어 300문제, 그것도 독서를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시험 범위라고 하셨지만은 벌써 의욕이 없어. 벌써 에이 나오겠어? 벌써 어영부영 하다가 터져. 언제 해놔야 된다? 지금 해놔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둘 중 하나라고. 시험 범위를 딱 특정 져서 그것만 파시든지 아니면 근본 실력으로 가시든지. 둘 다는 못 가. 시간 없어서. 그래서 공부량이 적은 학생은 그냥 파셔야 돼. 공부량이 적은 학생 버리셔야 되는 거야.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 선생님, 저는 기말 버리기 싫은데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 니네가 키가 100인데 NBA 가가지고 왼반자마 같은 애들 손가락만 뻗고 있어도 골대 닿는 애들하고 어떻게 농구 경기를 할 건데. 그건 접는 거야. 그건 안 되는 거야. 되는 걸 찾으셔야지.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거는 기본 베이스로 좀 깔아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걸 위주로 얘기를 드릴 건데 얘는 하루 1시간 또는 클리닉 3시간 오시면 제가 해결을 해드릴 거고 오늘은 법지문이야. 자, 왜 그런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미리미리 들어두면 좋아. 보통 10월 교육청 문항 퀄리티는 뒤져요. 그냥 수능이라고 보시면 돼. 그런데 너무나 대단한 건 수능보다 더 수능틱하고 수능보다 더 수능 연습하기가 좋은 정말 예쁜 문제들로 딱 세팅이 돼요. 자, 이거를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제가 짤막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보통은 이래. 6월, 9월 그리고 수능이잖아. 고3이 되시면 보통 6월 난이도가 80 정도라고 얘기를 하면 9월 난이도가 올해 같은 경우에 40 정도였어요. 그럼 이 안에서 결정이 되거든. 근데 수능 난이도 올해는 7에서 90 사이로 예측이 돼. 보통 이래요. 자, 그럼 봐. 자, 9월을 쉽게 내는 이유는 그래야 애들이 의욕을 가지고 한다는 거야. 어차피 원점수 잘 나오면 조3모사라고 다들 또 희망을 가지니까. 뭐 똑같은 5등급이라도 90점짜리 5등급과 50점짜리 5등급은 일단 원점주에서 체감이 느낌이 다른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10월 교육청인데 10월 교육청은 점수도 점수이지만 거의 수능 느낌으로 딱 내시기 때문에 아주 느낌이 잘 살아있고 이번 법지문이 제가 평소에 얘기했던 그 느낌이 다 살아있어서 이걸 꼭 보셔야 되겠어. 되셨죠? 여기까지? 자, 이쪽으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자, 여러분이 법지문들을 부지런히 푸셨을 텐데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 100% 이해하는 게 절대로 불가능한 게 정보량이 다 너덜너덜 털려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은 깔끔하게 나오게 설계를 냈고 그 의도는 여태까지 계속 출제되었었던 킬러 독서의 유형과 크게 다름이 없다야. 그래서 여러분 학습 능력들이 좋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고 잘 정리하신 다음에 자, 매일 하나씩 하기 힘드시면 클리닉 때 와서 하시고 지금 법 패스트트랙 해가지고 2지문 풀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거기에 3-4지문이 더 있어. 그래서 그걸 다 푸시고 영상까지 깔끔하게 해결하고 나시면은 법 관련된 지문 나왔을 때 그 외부 지문이든 뭐든 상관없어. 이해가 다 되시고 소화가 다 되신 분들은 최소한 어떤 형태가 나오더라도 적중 확률은 60% 이상이고요.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봐봐. 아예 연습이 안 된 애들은 그냥 제로 내지 3, 40이야. 근데 여러분은 일단은 3, 40은 찍고 시작을 할 거야.
자, 그래서 영상 끊었다 갑니다. 자, 이번 고3 10월 교육청 8에서 11번 법지문이고, 자, 글의 주제 상계라는 게 보였고, 시야가 넓어야 돼. 상계라는 게 바로 보이지. 1단락도 상계로 시작이고 2단락도 상계로 시작하면 그냥 주제가 상계야.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상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 세모 쳐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럼 빡대가리들이니까 무슨 의미냐고 물어보는 거지. 세모를 치면서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니, 여기서? 아, 얘는 정이라는 애구나 라고 약속을 하고 들어가는 거야. 애들아, 너희가 수학을 30문제를 암산으로 풀 수 있는 그만한 천재가 어디 있어? 없어. 필지상 수성자도 암산 그렇게 못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손으로 표기를 해서 내가 뭘 하고 있다를 객관적으로 스스로 확인하면서 가시는 거야. 이게 바로 메타인지야. 덜 떨어진 인간들이 자꾸 메타인지가 안 되니까 걔 잡소리를 하는데, 그냥 닥치든지 모르시면은 그냥 알아서 하시고 자꾸 이상한 삽소리 하지 마세요. 시간 없어요, 우리. 자, 상계란, 상계에 대한 정의를 했지. 그러면 이 의미를 명확하게 한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문장 구조를 잡는 거라 그랬다. 왜 문법을 배우냐? 의미 구조를 논리적으로 엄밀하게 잡기 위해서야. 그러면 문법 구조, 즉 문장 구조를 잡으세요. 자, 문장 구조, 저랑 저번 주에 영어 했던 거 기억나니? 했던 거 기억나? 얘들아, 그거면 사실 너희는 영어 공부의 30%가 끝난 거야. 나머지가 필요한 학생들이 얘기하세요. 여러분이 수능에서 보는 내신 포함이야. 문법의 95%는 6시간이면 끝나. 구문 독해 6시간이면 끝나. 아, 진짜 끝이야. 실력이야,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유형 독해 10시간이면 끝나. 사실상 16시간이 모든 이론 세팅이야. 우리 학생들은 제가 나눠드릴게요. 갑자기 제가 영어 강사를 하고 있을 거야. 그리고 그게 베이논지 헷갈리실 거예요. 보시면 하죠. 자, 주어 잡아. 채권자와 채무자가 주어져. 목적어 잡으셔야죠.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부사격 조사 부사어죠. 뭐 할 수 있어? 상계라는 것을 한대. 됐니? 자,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1.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2.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야. 여기까지 되셨어? 여기에 모든 걸 다 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여러분 녹색 형광펜 치는 첫 번째, 채권 채무에 대한 개념을 모르시고 채권자 채무자라는 개념을 모르시며 일방적인 의사표시와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들을 모르시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즉, 다시 한번 얘기한다. 설명해주지 않지, 이 지문에서 채권 채무를. 어디 설명해주니? 네, 법 패스트트랙에서요. 법 패스트트랙이라고 내가 설명하니? 아니면 평가원에서 1구 6월 1구 수능에서 설명을 해놨다는 거야. 그래서 법 패스트트랙에 1구 수능을 보시면 글의 주제가 뭐니? 정확하게 대답해봐. 계약이야, 법률 행위야? 법률 행위야. 아까 풀어보셨잖아? 못 푼 학생 나중에 푸세요. 자, 그 지문 설명을 잠깐 여기다가 녹여서 할 건데, 그래서 수업을 들으셔야 되는 이유가 시험 범위 10개 지문을 제가 여기다 하나에다 압축해서 드릴 거고, 그 정도면 사실은 50%, 60%가 끝나고 나머지 40%는 여러분 노력 여하에 따라서 채우시면 돼요. 선생님, 저 따라오실게요. 자, 1단락을 처리하기 위해서 배경 지식들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했어요. 근데 요즘 수능은 당연하다고. 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시험 범위는 기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1구 6월과 1구 수능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물건을 사는 사람은요, 매수, 매매에서 받는 애들, 매수자라고 하고, 건네해주는 사람, 전달해주는 사람, 매도자라고 해. 매수자 다시 한번 쉽게 초등학생 눈높이 설명할게요. 매수자는 물건을 사는 사람이야. 여기는 파는 사람이야. 문제가 뭔지 아니? 내가 학교별 수업을 하다 보면 그냥 아예 수업을 안 듣고요, 아예 이해를 못 하더라고. 아, 어쩔 수가 없다. 자, 그럼 봐. 얘네들한테 뭐가 생기냐? 사고 파는 과정에 법률적인 관계가 생겨. 그걸 뭐라고 하는 거냐? 크게 두 가지예요. 채권과 채무가 생겨. 자, 채권은 뭐냐?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채무는 뭐냐? 그 청구권에 응할 의무야. 자, 그럼 봐. 물건을 사는 사람은 뭐라고 요구할 수 있겠어요? 너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이존해줘 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 1구 수능 지문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 그림의 소유권을 이전해줘 라는 청구권 갖는다 그랬죠. 매도자는 뭐니? 당연히. 그럼 돈 줘. 보이시나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채권 채무는 권리와 의무는 대응쌍이야. 4대 의무가 있으면 4대 권리가 있는 거야.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으면 노비 새끼라 그랬다.
국가를 상대로도 여러분이 청구할 수 있는 건 청구하셔야 돼. 좋은 게 좋은 거지가 절대 아니야. 특히 법에서는요,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순간 그냥 눈탱이 맞고 덤탱이 쓰고 사기꾼 좋은 세상만 만드는 거니까 끝까지 철저하게 싸우셔야 돼요. 뒤질 때까지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법칙을 아셔야 되고, 여러분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변호사한테 갖다 맡기는 거 아니에요. 니네가 재벌도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변호사를 종으로 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너희가 싸우는 거고, 그냥 변호사는 갑옷 같은 거고 무기 같은 업그레이드에 불과한 거지. 기본적인 이 법률 세팅 안 돼 있으면 다 터지는 거고, 전세 사기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사기를 당해서 구제를 못 받았기 때문이고, 그 구제 누가 해주는데? 국가가 안 해준다 얘들아. 니네가 하는 거야. 자, 다시 와. 그러면 첫 번째 지문은 상계라고 했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계도 뭐의 일종이냐면 법률 행위의 일종이야. 지문엔 안 나와 있지만. 왜 그러면 이걸 보시면 아실 거야. 그래서 자, 이걸 보시면 법률 행위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실 건데, 자, 법률 행위는 뭐냐? 1. 의사 표시에 따라서, 자, 지문을 여러분 제대로 보셨으면 니네가 이걸 다 뽑아낼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 피지컬을 기르셔야 돼. 법률 효과가 생겨나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얘는 매매계약이에요. 그러면 법률 행위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 중에 대표적으로 매매계약 같은 애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매매계약 같은 경우에, 야, 그 물건 사고 팔자. 그래? 라고 상호 간에 합의가 돼야 돼. 그러면 이렇게 채권 채무 관계가 생겨요. 지금은 두 쌍이 생겼죠. 그래, 쌍무계약이라고 해. 자, 그런데 예를 이런 게 있어. 또 단독행위라는 게 있어. 자, 단독행위는 말 그대로 단독으로 뭔가를 하겠죠. 얘는 일방의 의사표시로도 가능해. 자, 증여 쌍방이 합의해야 돼. 상속 일방의 의사표시로 가능해. 그리고 채권 채무는 대응쌍이 생기실 거야. 자, 이거는 다시 한번 얘기한다. 일구 수능 지문이야. 그럼 일구 수능 지문이 머릿속에 있다고 전제하고 내요. 선생님, 그럼 수능 지문 머릿속에 다 있어야 되나요? 네라고 대답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그래서 내가 수업을 하는 거 아니겠니? 그중에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 빈도가 높은 것들 위주로 정리해드리는 거니까 그건 강사의 능력이야.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럼 봐라. 이게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바뀌는 거야. 채권자가 누구냐, 채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히 권리관계 뒤집히는 거야. 작살나는 거야. 그건 정확하게 아셔야 돼. 자, 그럼 상계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했냐? 첫 번째 얘는 법률행위였어. 자, 법률행위는 아까도 얘기했죠. 뭐에 따라 뭐가 생겨나는 구조다? 의사표시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생겨나는 구조야. 자, 그러면 상계, 여기 뭐라고 써야 돼? 의사표시야. 근데 어떤 의사표시였어? 그렇죠. 일방의 의사표시였어. 그걸 뭐가 생겨난다? 법률 효과가 생겨난다. 이 법률 효과는 뭐야? 채권, 채무가 전부 또는 일부 소멸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필기 잘 따라오시고. 왜 이렇게 덥냐. 자, 그리고 이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호를 잡아보실 거예요. 선생님, 여기 기준으로 잡아주십시오. 자, 얼추 주요한 정보들만 가져오면 이렇게 됩니다. 주어가 목적어를 동사하다, 서술어하다. 여기까지 필기정. 자, 앞으로 분필 갖다 놓으셔야 돼요. 그 끼우는 거 다시 체크하셔야 되고 배우셔야 돼요. 자, 여기 기준으로 다시 한번 봅니다. 됐니?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맥이 안 닿을 수가 있어서요, 아주 친절하게 예시를 달아줬어. 자, 그래서 A와 B의 표를 그려서 이해하셔야 돼. 그래야 이해가 되죠. 자, 봐. A의 채권은 뭐니? B에 대해서 200 받을 권리야. 자, B는 A한테 100 받을 권리가 있어. 자, 그러면 그것에 대응되는 채무죠. 대응상 이렇게 가니까 100이야. 이렇게 되니까 200이야. 자, 그럼 봐. A 입장에서는 200 받을 권리가 있고 100 줄 권리가 있으니까 그냥, 야, 우리 그냥 200, 100 퉁쳐가지고 나 100만 주라 라고 할 수가 있지. 자, 그럼 봐. 여기 써볼게요. A가 같은 종류의 채권 채무, 금전이라는 채권 채무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할 수가 있어? 200 마이너스 100 해가지고 자기가 줄 돈 100을 소멸시켜서 100만 남길 수 있지. 이게 상계라는 거야. 자, 그럼 이걸 왜 하는 거냐? 두 가지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 일단락 첫 줄 상계에 대한 뭘 했어? 정의를 냈고요. 자, 두 번째는 뭐 했니? 목적이 있어.
자, 그 목적은 두 가지야. 1번 뭔데? 지금처럼 S1 해결책이라고 쓸게요. S2라고 쓸게. 첫 번째는 뭐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채권 채무 거래를 계산을 빨리 하기 위함이야. 편하게 하기 위함이야.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 예를 들면 봐봐. 서로 줄 돈이 있으면 무조건 이자가 붙어. 그래서 법적으로 봤을 때 판결 이전까지는 보통 요 프로 6%예요. 법정 판결이 나잖아. 빨리빨리 갚으라고 12%야. 작살나는 거야. 문제가 뭔지 아니? 그걸 당장 예를 들면 내가 지금 1심 판결 결과가 있어요. 그럼 갑자기 내가 갑자기 5억짜리 빚이 생겼다고 쳐봐. 그럼 갑자기 5억을 어떻게 갚아? 그런데 상대방이 나 엿먹이려고 갑자기 가압류를 딱 걸어버려. 내 통장에. 그럼 작살나겠죠. 자, 이런 거 예를 들면 자, 이런 거다. 내가 예를 들면 갑자기 5억짜리 빚이 생겼어. 뭐 집을 팔아서 내가 해결한다고 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뭔 줄 알아? 갑자기 내 통장에 가압류를 싹 다 걸어버리는 거야. 그러면요. 일단 내가 뭔가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어. 왜? 그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다 묶여. 두 번째는 또 뭐가 문제인 줄 아니? 그게 묶여버리니까 내가 내 직원들한테 지급해야 될 돈도 묶이고 여러 가지 수가지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이 생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예측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거든. 이걸 무지하면 그냥 다 터지는 거야. 사기꾼들한테. 다시 한번 얘기한다. 알고 가셔야 되고 다시 돌아와. 채무 변제가 용이해지는 거고 두 번째는 뭐라고? B 같은 애들이 파산을 했다고 치자. 그럼 A 200 어차피 못 받죠. 그런데 A가 파산한 건 아니니까 줄 돈은 있는 거거든.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내가 사실은 상계해버리면 끝나는 건데 B의 채권에 대해서 다시 A가 가지고 있는 채무에 대해서 계속 이자를 내야 되는 일이 생겨. 원치도 않는 이자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 내용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진 않아. 하지만 어떻게 된다고? B의 파산 같은 문제를 상대방이 파산했을 때 해소할 수가 있어. 여기까지 정리되셨니? 자, 필기 되셨으면 이제 저 따라오실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완벽하게 이렇게 재구성이 딱딱 보이셔야 돼. 저 따라오세요. 그래서 평소에 연습을 해 놓으셔야 되고 집중력 있게 지금처럼 기회가 되실 때 보셔야 돼. 자, 그럼 봐라. 가령 예시 가지고 이해를 시켰죠. 자, 예시를 100%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지문에서는 필요했던 것 같아. 더군다나 상계에 대한 정의를 한 줄 하고 나서 예시를 이렇게까지 많이 썼다면 그냥 이해하셔야 되고 표 그려서 이해하세요. 그게 제일 빨라요. 자, 제가 설명은 끝났죠. 자, 그럼 봐봐. 상계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야? 상계가 아닌 계약으로도 가능하고 두 번째는 뭐야? 상계의 목적은 채무 결제를 간단하고 쉽게 만들어준대요. 첫 번째, 목적 1. 채무 결제를 간단하고 쉽게. 근데 이걸 E1이라고 쓰지 말고 S1이라고 쓸게. 즉, 채무 결제가 복잡했던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간단하게 했고 두 번째, 파산한 문제에 대해서 상계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대. 자, 이런 점에서 잘 보셔야 돼. 상대방의 채권이 주어가 상계자의 채권을 서술로 담보한다는데 내가 왜 자꾸 문장 구조 잡냐? 이 문제는 문장 구조를 잡아서 대응시키면 정보가 굉장히 깔끔하게 답이 딱 나와요. 그래서 자꾸 내용일치로 이해해서 가려고 하면 터져. 그래서 내가 자꾸 문장 구조를 잡아드리는 거고. 여기까지 정리되셨니? 필기하십시오. 자, 더 따라올 때 또. 자, 이거 다 알고 계셔야 되는 지문 내용이어가지고 추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변제라는 개념도 설명을 할게. 자, 얘들아, 변제가 뭐냐면 지금처럼 채권 채무가 있을 때 채무 이행을 하면 받을 돈도 없죠. 채무 이행으로 채권을 소멸시키는 게 변제예요. 채무가 이행이 돼서 소멸이 됐어. 그러면 당연히 청구할 권리도 없는 거잖아. 이런 걸 변제라고 하는 거야. 정확하게 세팅해 놓으십시오. 자, 여기까지 정리되시면 2단락입니다. 상계가 법적인 효과가 있으려면 아까도 얘기했지. 법률 효과가 있으려면 첫 번째 요건이에요. 요건 1. 요건 1은 뭔데? 쌍방이 같은 종류여야 된다. 요건 2는 뭘 때?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 즉 변제기가 있어야 돼. 변제기는 요건 2겠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채권이 같은 종류라도 2단락 주제를 갖다가 요약해놓고 플러스 3단락의 주제는 요건 2예요 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정리 끝나셨습니까? 빨리빨리 따라오세요. 다시 간다. 같은 종류의 채권이어야 돼. 예시는 뭐야? 금전직을 목적으로 하는 거야. 이때 상계하려는 채권을 자동채권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이해하기 쉽게 저는 여기다가 자동사라고 붙일게요. 여기는 수동태라고 붙일게 그냥. 이해됐어? 자, 그러니까 뭐냐? 아예 배경 지식이 아예 어휘력이 작동이 안 되면 처리가 안 되는 거야. 자동과 수동. 자, 그럼 봐. 주어는 누구야? 상계하려는 자가 주어지. 주어의 채권, 자동채권이야. 그 다음에 목적어, 대상의 채권 또는 부사어의 채권, 대상, 객체의 채권, 수동채권이야. 그럼 채권의 종류를 두 개로 나눠놨죠. 이유가 있어.
왜 이유가 있을까? 아래쪽에 보면은 다만 이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에서 서로 다르다고 분류를 하고 있는 흐름이 보이시잖아. 정리하세요. 내가 느껴보잖아. 그냥 습관이야. 그냥 중학교 때부터 버티면서 이거 하면 돼. 그러면 그냥 어느새 바뀌어 있어. 3년, 6년이 되게 긴 시간이에요. 바뀌어 있다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뭔가 아다리가 안 맞아. 여러분 안 할게. 알아들으려고 하는 얘기고 뭐 이만은 다 알아들은 친구들만 남아있으니까. 자, 상계의 대상이 되는 이러한 채권은 상대방과 사이에 직접 발생한 채권에 한정되지 않으면 이게 개 골 때리는 거야. 직접 발생하지 않은 채권이 뭔데 도대체. 자, 옆에다 쓰는 거야. 자, 얘는 문제가 의도인데요. 출제 의도인데 의도적으로 정보가 되게 불충분해. 얘들아 100% 이해할 수 있는 지문을 내기도 하지만 이해를 못할 만한 것들도 많이 내요. 뭐 자연현상은 이해가 되니? 블랙홀 이해되니? 신이 아니잖아. 자, 그럼 봐. 정보가 불충분할 때 의도는 뭐냐면 그냥 처리하지 말라는 의도일 수도 있겠고요. 문제에서 필요하면 재처리하라는 의도도 있고요. 다시 처리하지 말라는 의도가 있거나 문제에서 필요하면 재처리하라고 하거나 필기하면서 따라오고 있죠. 여러분의 근본 실력 문제거나 여러분 근본 실력은 갖추면 돼요. 자, 그러면 결국 대부분은 뭐야? 처리하지 않거나 재처리하는 건데 지금 저랑 연습하시면 3번의 경우에서는 없어지니까 잘 연습해 가시고 잠깐만 조금만 이거 너무 신경 쓰여. 좀 가려줘. 자, 봐. 이러한 채권은 계속 볼게. 상대방과 사이에서 직접 발생한 채권이 한정되지 않는다. 제3자로부터 취득한 채권도 포함된다. 자동채권은 상계자 자신이 피상계자에 대해서 가진 채권이어야 되지만 자, 봐. 자동채권은 당연하지. 내 채권이어야 될 거 아니야. 연대채무는 예외돼. 연대채무는 그럼 뭔데? 연대채무에 대한 정의가 있죠. 그래, 연대로 채무를 갖고 있는 거. 자, 그럼 봐. 지금 그냥 나열을 한번 해볼게요. 왜? 정보가 우다다다 나오는데 뭔가 구조나 설계나 충분한 정보가 없으니까. 그럼 봐. 첫 번째는 뭐냐? 자, 상대방 사이에서 직접 발생한 채권이 한정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어떻게 나올 건지 좀 이따 체크 한번 하기 위해서 넘버링 1 했고, 제3자의 채권도 될 수가 있다 그랬고, 자동채권의 경우에 대한 설명이고, 연대채무는 또 다른 경우인데, 자, 채무자 채무 정보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잘 봐. 채무자 한 명의 이행이 다른 채무자 채무도 면하게 되는 채무야. 자, 아무도 어려울 게 없어. 이거 뭐라고 하지? 변제라고 하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채무 이행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응되는 채권이 소멸된다 그랬었지. 그러면 연대 채무 관계에 있는 그 누구라도 변제하면 당연히 채권 소멸이니까 청구도 할 수가 없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자, 그리고 봐. 연대 채무 관계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터지는 지문이었던 건데, 상계자 자신의 채권이 아닌 다른 연대 채무자가 도대체 누군데? 그 다른 연대 채무자의 채권자는 또 누군데? 다른 연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권은 또 뭔데? 이해됐니? 정보가 없다니까. 그럼 이해하라고 낸 게 아니야. 뭐야? 설계를 해놓은 거야. 문제를 내려고. 또 6번째. 수동채권은 피상계자가 상계자에 가지는 채권이어야 되고, 피상계자가 제3자에 대한 채권은 상계되지 못한대. 문제를 먼저 아냐? 이걸 의도다분하게 뭐로 냈겠어? 예시로 갖다 낸 거야. 이해가 안 된 이유가 뭐겠어? 일단락처럼 친절한 예시가 없어서야. 왜 그럼 이렇게 예시 없이 이해 못하라고 냈을까? 문제에서 예시 갖고 내려고. 굳이 지문에도 예시, 보기에도 예시를 넣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서 이해가 안 된다고 어버버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얘기했다시피 여러분이 저랑 같이 세팅을 해놓으면 근본 실력은 있는 상태니까 처리하지 말라거나 문제에서 필요하면 처리하라고 낸 거라고.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감각이 딱 길러지셔야지 극복이 돼. 자, 이제 3단락 이어서 볼게요. 자동채권의 경우 반드시 변제기에 도료에 있어야 된대. 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다. 지금 상계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2가지 요건이 있었어. 첫 번째는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 채무가 있어야 200-100해서 100만 남겨라 라고 상계를 하겠지. 자, 2번째는 뭐냐? 기한이 당연히 도래해야지. 빚 갚을 때도 안 왔는데 갑자기 야 플러스 마이너스 하자. 뭔 개소리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자동채권의 경우에는 반드시 변제기인데, 그러나 수동채권의 경우에는 변제기에 도래하지 않아도 된대. 여기까지 됐어? 그럼 경우에서 몇 가지가 나온 거야? 2x2 4가지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딱 보면 우리가 1차함수 그래프가 머릿속으로 암산으로 그려듯이 얘도 암산으로 그려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봐라. 자동채권이 있고 수동채권이 있지. 자, 기한이 도래했어. 그러면 둘 다 당연히
상기를 할 수가 있지만 기한이 도래하지 않으면 자동채권은 안 되고 수동채권은 될 수 있다는 거잖아. 이해됐어? 필기하세요. 코딱지 파지 말고. 아 진짜 코딱지 파고 있었어. 내가 안 보는 거 같죠 여러분? 다 보면 수업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약간 예민해질 수가 있어. 다 보고 있어가지고. 자 봐. 코딱지를 파는지 뭐를 하는지 다 보여가지고 안 보고 싶은데 보여. 계속 볼게. 채권의 성질을 상계를 허용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같은 종류의 노동을 채무자가 제공하기로 하는 경우와 같이 쌍방의 채권이 채무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 또 이제 볼게요. 1번. 자, 예를 들어서 채무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안 되고, 두 번째, 상계가 금지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면 고의로 손해를 끼친 경우라든지 뭐 일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든지 법률에 의해서라든지 특약에 의해서라든지. 자, 일단은 제가 넘버링 한 이유는 정보 구조가 안 보여서 그냥 나열된 정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처리가 되셨으면 이제 4단락 갈게 이제. 자, 그럼 봐봐. 아주 얼개가 좋아 얘들아. 왼쪽에다 간략하게 적어오면 맨 처음에 상계에 대한 뭐 했어? 정의했죠. 이해도 시켰지. 1. 뭐라고?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서 2. 채권 채무 일부가 또는 전부가 뭐 되는 거야? 변제되는 거야. 자, 그리고 왜? PS 구조 1, 2가 나와 있으니까 이것만 보셔도 흐름은 딱딱딱 들어오지. 얘들아, 내가 왜 이걸 적는 거냐? 아, 정의 뭐였어? 그래, 상계자가 뭐 있어? 채권 채무가 같은 종류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거. 이게 상계였어. 정의죠. 어떻게 시행할 거야? 일방 의사표시로 법률 효과 발생이야. 두 가지 해결 이유가 있어. 첫 번째는 뭐야? 채권 채무 거래 편하게 하려고. 두 번째는 상대방 파산했을 때 해결하려고. 그럼 다 잡혔죠. 자, 이단락도 마찬가지인데 선생님 이단락 정보 뒤지기 많은데요. 자, 그럴 땐 다시 한번 얘기한다. 처리할 수 있는 정보는 얼개만 짜는 거야. 이단락의 주제 요건은 첫 번째 1번 종류가 같아야 돼. 그 다음에 채권에 대한 종류 분류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의도가 있어서 정보가 불충분한 거야. 자, 3단락은 주제가 뭐야? 요건 2야. 그 다음에 그 요건 2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상계를 할 수 있냐 없냐야. 그리고 정보량 5개 나열돼 있어. 보이니? 이게 자유자재로 연습이 되셔야 돼. 이거 내가 외워서 왔겠어요? 이거 저번 주 시험이야. 저번 주에 내가 1심 8개월이 있었어. 이거 시험 치고 그 다음날 1심 8개월이었어요. 그럼 법률적인 대응한다고 이틀이 날아갔지. 그러면 지금 끼케 5일 지났어. 이거 수업해봐야 몇 번이나 했겠어? 이 지금 몇 번이나 받겠어? 9, 1, 2, 3 다 해줘야 되는데. 그럼 봐라 얘들아.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없는 상태에서 한다는 건요. 근본 피지컬이 길러져 있다는 얘기고, 자꾸 학생들이 고3 애들 특히 한다는 얘기가 실전에서 할 수 있나요? 같은 개떡같은 얘기를 하는데 수학 풀이 과정은 똑같은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다. 그래서 잠깐 따라오실래요? 이쪽으로 잡아주세요. 자, 하나 물어볼게 얘들아. 로그 배우지 너희. 1학년 때 배우냐? 자, 얘는 맞아 틀려. 벌써 낚시죠. 맞아 틀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 뭐에 따라서? 및 지수 진수 조건에 따라서. 맞니? 그럼 봐라. 및 지수 진수 조건 경우의 수야. 그럼 어떤 경우의 수가 존재하니? 일단 A가 1보다 크다인 경우가 있을 거고, A가 1과 0 사이, 다시 A가 1인 경우가 있을 거고, A가 1과 0 사이인 경우가 있을 거고,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인 경우도 있겠죠. 최소한 4개의 분류야. 그럼 최소한 4개의 분류에서 끝나니? 아니요. 또 B와 C의 부호나 상황에 따라 또 다른 거지. 그럼 봐. 이걸 너희 어떻게 푸는 거야? 암산으로 풀었잖아. 그런데 만약에 킬러 포인트에서 이걸 분류하는 문제가 나왔으면 저렇게 분류해서 가야 되는 그런 능력이 길러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언제 연습할 건데? 실전에서 저렇게 하고 있을래? 평소에 이거를 암산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연습을 해봤어야 되는 거야. 하나 더 물어볼까? 그러면 이렇게 로그 계산하는데 및 지수 진수 조건 언제 따져줄 건데? 그거 다 경험적인 거예요. 그러면 풀이 과정마다 따질 수가 없잖아.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국어도 똑같다고. 이쪽으로 와.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건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확률적으로 제일 맞으니까 그냥 하세요. 잡소리 그만하고 설득 그만할게. 집중해 이제. 자,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한다. 상계에 대한 방법이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의사표시가 있어야지.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 그래서 여러 법에서요. 침묵이 유리할 때가 있고 의사표시를 하는 게 유리할 때가 있어. 의사표시가 있어야 상계가 일어나죠. 의사표시가 없으면 상계가 일어나지 않죠. 당연한 거야. 자, 그럼 봐. 1단계 뭐 했어? 의사표시를 했어. 2단계 상계가 일어나. 어떻게 일어나는데? 3. 요건을 갖췄을 때부터 발생인데 아까 얘기했죠. 자본주의는 무조건 이자가 붙는다 얘들아. 자본주의는 무조건 이자가 붙어. 알겠어? 인플레이션 때문에 붙을 수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돼?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야. 자, 추가적으로 볼게. 의사표시에 있어서 동그라미 1. 조건기한 붙일 수가 없고, 두 번째 현존해야 되고, 세 번째
당연히 변제해서 소멸했으면 권리가 없는데 어떻게 상계를 해? 네 번째, 기간이 지났을 때 상계도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예시라든지 방법에 대한 설명을 쭉 했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갈 거거든. 자, 얘들아, 내가 좀 순서를 바꿔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설계를 했는지 좀 보여드릴 건데, 얘들아, 이런 거야. 자, 지금 우리는 선지 OX를 판정을 하려고 하잖아요. 토탈 20개의 선지가 있어. 자, 그럼 봐봐. 20개 중에 2개의 선지를 털 수 있다. 10분의 1이지. 시험 80분 치지. 그 중에 10분의 1은 8분이지. 8분 세이브를 어떻게 하는 거냐? 배경식으로 하는 거야. 잘 봐. 우리가 얘기했지. 변제가 뭐였는데? 채무 이행으로 그것에 대응되는 채권이 소멸돼 버렸어. 그럼 채권이 소멸됐으니까 당연히 더 이상 청구든 상계든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야. 이해됐니?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채무를 변제했어? 상계가 당연히 일어나지 않죠. 됐니? 인과 구조란다, 얘들아. 그래서 뭐가 이루어지면 변제가 이루어지면 상계는 일어나지 않아. 당연히 1번은 배경식으로 터는 거야. 그럼 봐, 얘들아. 얘는 지문으로 돌아올 시간이 필요가 없어지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니네가 자꾸 내신에서 외워서 풀려고 하는 부분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 시간 단축이 되니까. 그리고 외워버리면 생각하는 과정에서 뇌의 부하를 덜 거니까. 그런데 연습에서는 뇌의 부하를 걸면서 연습하셔야 되고 또 뇌 빼고 암기로 그냥 빛의 속도로 알고 있는 지식을 툭툭 꺼내는 연습도 하셔야 되는 거야. 자, 계속해서 또 볼게. 여기도 봐봐. 자, 채무액들을 대등에게서 소멸하게 하는 것은 계약을 통해서 할 수 없겠군. 뭐 등등이 나오는데 지금 일단 1번 선지 정리하고 자, 나머지도 이어서 한번 보실 텐데 여기도 보세요. 2번 선지 봐. 병이 갑에 대한 채무를 전부 이행하면 봐. 채무를 이행했다. 변제죠. 그 채무에 해당되는 뭐가 소멸이야? 채권 소멸이죠. 채권 소멸됐으니까 그 누구도 청구권도 없어지는 거지. 됐니? 그 연대 채무자 중에 누구라도 변제를 해주면 연대 채무자들의 채무가 다 사라지니까 당연히 채무를 면할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자, 그래서 봐. 지금 2번하고 여기 1번 다 배경지식이야. 그럼 20개 선지 중에 벌써 2개가 배경식으로 털린다? 아시겠어? 그래서 그냥 외운다고 외워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드렸던 법지문을 쭉 보시고 영상 듣고 정리하시다 보면 어느새 잡혀 있을 거야. 그러면 잘 들어. 지금 이게 법지문을 쭉 줄 세워 봤을 때 50%가 이렇게 관련되어 있어요. 그 절반 이상 해결해 드리고 또 이게 다 킬러들이야. 그래서 우리 법 패스트트랙 잘 활용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1번하고 10번이 뒤지기 어려워요. 특히 11번이 뒤지기 어려워. 근데 11번부터 내가 풀어볼 건데 자, 봐. 11번 상황을 표를 그려서 한번 이해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자, 을과 병은 갑에 대해서 120만 원 연대채무. 반대로 얘기해 볼게. 그러면 갑은 뭘 갖니? 채권을 갖지. 갑의 채권은 뭐야? 120이고 을 병에게 청구할 권리야. 자, 반면에 을은 갑한테 얼마의 채권이 있어? 120의 채권이 갑한테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미 예전 기출에서 배경식 있는 경우라고 전자고 풀고 있으니까 자, 갑은 을에 대해서 120을 받을 채무가 있고요. 자, 그리고 반대로 을은 120에 대해서 연대 채무를 지고 있죠.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럼 봐봐. 1번 선지부터 차근차근 볼 건데 파산 얘기는 1단락 마지막에 P였죠. 상계로 해결할 수 있다 그랬다 S2죠. 구조 잡으라고 한 이유를 알겠지. 자, 얘들아, 노란색 형광펜으로 제가 발췌도 필요한 것만 끌고 가볼게요. 어디야? 파산하더라도 상계로 해결할 수 있다 보이셨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얘들아. 니네가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다 긁어와.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보여야 돼. 정답되는 원리들이 보이셔야 돼. 자, 2번 선지 봐라. 배경식으로 처리했어. 자꾸 지문으로 끌고 오는 걸 최대한 줄여야 돼. 그래야 시간이 줄고 오히려 정확성이 늘어. 선생님 잘못된 배경이셔. 그럼 공부를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평가원 기출 가지고 제대로 하시면 잘못된 배경식도 있을 수가 없어. 자, 그 다음 3번 선지 봐. 이게 뭔 소리인지 저는 처음에 하나도 안 들어봤어요. 그러다가 문장 구조 잡는 게 첫 문장부터 보여서 그냥 문장 구조를 잡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한다. 여러분, 정보 처리가 안 되잖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 이유야. 첫 번째는 뭐냐? 정보 양이 불충분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경우야. 이럴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 가지 경우가 있다니까.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정보 처리가 안 되는 경우 우리가 뭔가 피지컬적으로 약해. 그럴 때는 뭐냐면 문법 구조나 담화 구조 잡으라 그랬죠. 담화 구조는 전부 다 제가 세모로 설명드리고 있고. 이해됐어? 자, 문장 구조는 우리 저번 주에 신텍스 영어 보시면서 그 파괴력은 바로 확인하셨고. 자, 주어 잡아. 병이. 잠깐만, 병은 누구야? 주어면서 상계하려고 하는 상계자죠. 맞니? 동시에 얘는 잘 봐. 병은 뭐야? 연대 채무자죠. 병이 을의. 을은 뭐 하는 사람이야? 병과 다른 연대 채무자죠. 맞아? 이거 어디서 봤냐 방금? 여기서 봤다니까. 자, 따라와. 잘 봐. 상계자 뭐였다고 아까? 병이었다고요. 맞죠? 병이 그렇지. 자신의 채권이 아닌 누구? 다른 연대 채무자 을의. 맞죠? 채권자 누구야? 갑이었지. 을의 채권자 누구야? 연대 채권자로서 갑도 지금 채권을 갖고 있잖아. 120.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그래서 병이 을의 갑. 을의 채권자 갑이죠. 채권자 갑에 대한 채권 얼마 있어? 120 있잖아. 이해되셨어? 그 120으로 상계하려고 한대. 되니? 되네. 상계자 병이 자기의 채권은 아니지만 다른 연대 채무자 을의 채권자 갑에 대한 채권 120으로 뭐 할 수가 있대? 상계할 수 있단다. 됐니? 다시 한번 상계자 주어 자신이 아닌 다른 연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가 된다. 신텍스 구조 보시면 바로 보여. 일단 주어 서술로 잡는 거야. 상계자가 상계할 수 있다. 어떻게? 자신의 채권이 아닌 다른 연대 채무자 을의 채권자 갑에 대한 채권 120으로 상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야. 내가 그래서 저번 주에 문장 구조 신텍스 보는 그 느낌을 잡아드리고 이 지문을 첫 지문으로 설계한 이유를 아시겠지? 알겠어? 다 의도와 맥락이 있는 거야. 저번 주에 그 self esteem이라는 그 지문 푸는 데 있어 두 가지가 필요했다니까. 첫 번째는 뭐야? 신텍스 구조 잡는, 문장 구조 잡는 거야. 근데 문장 구조를 문법을 모국어 하자들은 직관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수업해봐 어차피 안 먹혀. 그러니까 아니 모국어가 아닌 우리를 대상으로 치르는 영어 시험을 모국어 애들한테 주니까 씨발 뭐 이런 시험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지. 애들아 영어는 되게 우리나라에서 영어는 특수한 학문이야 일종의. 그걸 자꾸 영미권 애들한테 들여놓고 모국어 하자들한테 들여놓고 갖다 주면 이상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문장 구조 잡아라 안 와닿는다니까. 문장 구조 못 잡는 한국인이 어딨냐. 근데 문제는 법지문에서는 그걸 엄밀하게 잡아야 의미가 명확해지고 누가 채권자인지 채무자인지 을이 갚는 건지 병이 갚는 건지 갑인지 을인지 병인지 누구의 채권의 채무인지가 명확해져야 되니까 문장 구조를 엄밀하게 잡았을 때 답이 딱 떨어지게끔 설계를 했다고. 이해됐어? 자 그래서 이 킬러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뭐였어? 문장 구조 좀 잡으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직관으로 유연하게 처리하는 애들은 여전히 느낌이 없어. 그래서 내가 이걸 고1에다 가져온 거야. 지금 해놓으셔. 나중에 혼자서 이상한 회로 뚫어가지고 우기지 마시고. 자, 2번은 이단락 주제죠. 상계의 요건 1. 뭔데? 종류가 동일해야 돼. 됐니? 당연히 5세 인도와 대금 청구는 다른 종류겠죠. 아웃. 자, 3번 선지 봐. 이것도 되게 어려운 말이야. 봐. 변제기에 있지 않은 채권의 채무자래. 벌써 골 때리네. 주어 잡아. 채무자가 변제기에 있는 자신의 자동 채권으로 뭐해? 상계하려고 해. 그럼 여러분 아까 표 그렸던 거 기억나니? 또 그새 까먹었어? 자 상계하려고 해. 그럼 상계자한테 있어서의 채권은 자동 채권이죠. 맞아? 자 그럼 봐라. 상계자 자신이 채무자가 즉 상계자가 자 요건 2에 해당하는 자동 채권으로 할 수 있죠. 맞잖아. 기한이 도래했을 때는 자동채권 행사할 수 있잖아. 기한이 도래했을 자동채권 행사할 수 있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당연히 정답은 3번일 텐데 문제는 뭐냐면 야 그러면 앞에 있는 변제기 있지 않은 건 왜 얘기한 걸까? 자 여러분 봐봐. 자 지금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게 자동채권이지. 그럼 여기 상계하려는 대상은 내 채권도 그렇지만 내 채무도 상계하려는 거잖아. 누구에 대해? 상대방에 대해서. 그럼 봐.
변제기에 있지 않은 채권의 채무자. 그럼 봐. 이 변제기에 있지 않은 채권은 누구야? 상계자 상대방의 채권이야. 맞죠? 근데 상대방의 채권은 변제기에 도래하지 않았지. 근데 봐. 얘는 상대방의 채권이니까 자동채권이야? 수동채권이야? 수동채권이지. 수동채권은 변제기에 도래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 그랬지. 수동채권은 기한에 도래하지 않더라도 상계할 수 있다 그랬지. 됐어? 거기까지 의도해서 3번을 낸 거라고요. 깔끔하게 딱 떨어지지. 다시 한번 얘기한다. 주어 채무자는 변제기에 있는 자신의 자동채권 당연히 상계가 되는데 뭐를 상계하는 거야? 자동채권, 내 자동채권과 상대방의 수동채권을 주고받는 거야. 근데 상대방의 수동채권은 변제기에 있지 않아도 된다고. 됐죠? 깔끔하게 답 떨어지죠? 주어 문장 구조 똑바로 잡으니까. 그러니까 구조 잡으라고. 봐. 10번, 11번이 이렇게 끝났어. 그리고 여기서 더 깊이 있게 공부하는 친구들은 4, 5번이나 저쪽 앞쪽 4, 5번까지 분석하는데 내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이자 얘기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상계라는 목적 중에 하나는 이자 발생 때문인 거야. 자, 이게 내신에 나오잖아요. 선생님에 따라서는 4, 5번까지 분석을 시킬 거야. 너희 학교는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얘네 학교는 분석을 다 해야 되는 학교인 거야. 여기까지. 근데 봐. 5지문을 이렇게까지 분석한다?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다고. 매주 3시간 정도면은 충분히 하고도 남아, 시험 범위를. 그러니까 명확하게 서 있어야 돼. 여러분 학교 내신 성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니네도 서 있어야 되고 나도 서 있어야 돼. 그러니까 계속 나랑 치고받아야 돼요. 계속 나랑 얘기해야 돼. 아니 나라고 할 일이 없겠어요? 나라고? 나라고 뭐 야구장 안 가고 싶겠어? 나라고 야구장 가서 안 놀고 싶겠어? 미치겠어. 야구 보고 싶어가지고. 2시에 야구야. 어떡해? 못 봐. 수업해야 될 거 아니야. 해운대고 내신도 끝났겠다. 휴강 하려고 그랬는데 할 건 해야지.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10번, 11번 끝났고 8번부터 온다. 상계 의사표시를 할 때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자, 봐봐. 이런 거는 어디 나열된 정보들이냐면 뭐 얼추 막 이쯤에 있었던 것 같아. 뭐 조건이나 기한을 뭐 붙일 수 있다 없다 등등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발췌독을 하나씩 해가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상계 의사표시 마지막 단락이 있었던 것 같고, 자, 노란색 어디 있냐? 상계 의사표시. 4-1번이죠. 4단락의 1번 선지죠. 자, 채권을 가진 당사자는 금지하는 특약을 할 수 있다 없다? 어디 나와 있냐? 특약을 통해서 금지할 수도 있다. 그럼 3단락의 4번 선지지. 정답 2번이네. 자, 잘 들어야 돼. 내가 주제 정보가치 높은 거에서 정답될 확률이 87% 이상이라고 했지, 나머지 한 13% 정도는 이렇게 세부적인 정보에서도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 근데 그 세부 정보조차도 저렇게 넘버링해서 정리해놨으면 좀 더 기억날 확률이 높은 거니까 뭐 2번 어렵지 않게 보이셨을 거고요. 자, 3번은 어떻게 판단되는 거야? 1단락에 있어서 PS 원구조죠. 자, 1단락도 그렇고 4단락도 보시면 알겠지만 일방의 의사표시로 가능하지. 자, 금전이 아닌 채권으로 뭐만 같다면? 종류가 같고 기한이 도래했다면. 즉 2단락과 3단락의 주제죠. 됐니? 그러니까 2번 선지, 1, 2번 선지만 내용일치, 발췌독 좀 세부 내용이지 나머지는 거시적 정보들이야. 자, 9번. 자, 이 부분도 1단락 끝에 나와 있는데, 자, 이것도 상식이야, 얘들아. 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자, 지금 저 따라오세요. 선생님, 저 따라오세요. 자, A가 상계하려고 한다고 치자. 그러면 내가 200이 있죠. 얘는 자동채권이지. 얘는 상대방이지. 얘는 수동채권이지. 필기하고 계세요, 여기. 자, 그럼 봐. 수동채권이 자동채권의 담보다? 200에서 100을 뺀다? 그게 그런 의미다? 무슨 얘기지? 자, 이제 돌아와봐. 자, 돌아와서 보니까 1달러 끝부분에 나와 있죠. 자, 상대방의 채권이 상계자의 채권을 담보한다. 아, 이거구나. 자, 상대방의 채권은 수동채권이죠. 상계자의 채권은 자동채권이죠. 봐, 주어 잡아. 상대방의 채권이, 즉 뭐가? 수동채권이죠. 상계자의 채권, 자동채권을, 수동채권이 자동채권을 담보한다요. 수동채권이 자동채권을 담보한다요. 상대방의 채권이, 수동채권이 상계자의 채권을, 자동채권을 담보한다요. 수동채권이 자동채권을 담보한다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 잡히는 거 보여요, 지금? 상대방의 채권, 수동채권이잖아. 수동채권이 자동채권을 담보하잖아. 수동채권이 자동채권을 담보하잖아. 대한이 뭐야? 부사어지긴 하지만 객체잖아, 객체. 주체, 객체. 내가 목적으로 썼지만은 여기서는 부사어랑 같은 역할을 하잖아, 대상어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문장 구조를 잡으라고. 자, 그럼 봐. 1번 선지 끝났네. 문장 구조 잡으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봐봐. 얼마나 이게 친절한 거냐면 니네 그 QR코드 찍은 거 기억나지 아까? 시험에다 이런 걸 숨겨놓는 낭만이 있으신 분들이야. 낭만 없냐? 아 그래 낭만 없다 그래. 존나 없다. 아 건조하다 진짜. 존나 나 이과들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여러분 지금 지문이 진짜 어려워요. 이해가 잘 안 돼. 근데 문제는 문장 구조 잡고 정보 구조 잡으면 답이 깔끔하게 딱딱 떨어지게 설계를 했고 이게 너무 연습하기 좋은 거니까 이런 거 발굴하기가 진짜 어려워 얘들아. 그래서 나는 이 10월 교육청 보면서 그 QR코드 찍어 보겠냐 내가? 근데 그냥 이게 알고리즘의 폐해야 진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유튜브 보면서 자려고 따고 있었는데 갑자기 떠 이게. 아 이런 게 있었어? 아 진짜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고 참 대단한 분들이고 참 낭만이 있으신 분들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마음씨를 갖고 있는 분들이 낸 지문이니까 더더욱 이게 확신적으로 난 보였거든요. 자 필기 정리하시고 이게 안 와닿는 이유는 아니 와 닿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공부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냐. 법 패스트트랙 있죠. 하루에 하나씩 보시고 자 모르시겠으면 클리닉 때 가져와서 보시고 저한테 질문하시면 되겠어요. 영상 여기까지입니다.